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배비장전. 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배비장과 꽤 많은 기생 애랑의 대결. 과연 그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판소리로도 유명한 배비장전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 해, 바다 건너 제주고을에 새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김경. 벼슬이 높고 성품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지요. 이 김경 목사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비장들을 여러 데리고 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배비장이라 하는 젊은 사내였어요. 나는 사내 대장부로서 절대로 여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리라. 배비장은 집을 떠나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제주로 가는 길이 어찌 그리 순탄하겠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길목, 한라산 밑으로 흐르는 바닷바람은 아주 무섭고 바다는 아기 도깨비처럼 성질을 부렸지요. 으아! 돛줄 끊어진다. 노 저어라. 저 배가 기운다. 하늘도 성났는지 파도는 산처럼 솟고 물보라는 번개처럼 튀며 김 목사의 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배 안의 비장들은 얼굴이 부르락 불그락 멀미에 뱃속까지 뒤틀렸답니다. 배비장도 처음엔 의젓하게 앉아있다가 속이 이내 배 밑 창고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사흘 밤낮을 물 위에서 구르다 간신히 제주 바다에 닿았을 때 비장들은 모두 삭정이처럼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배가 도착하자 두 손 모아 반겼답니다. 김 목사 나으리 어서 오시오. 오메 무태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찌 그리 말라 비틀어졌대요. 목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비장들은 하나같이 땅을 밟은 게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며칠 뒤 짐을 풀고 숨 돌린 일행은 고을 사람들을 만나러 읍성으로 향했어요. 그때 정비장이라는 사내가 짐가방을 잔뜩 짊어지고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애랑이 준 내 물건들이야. 그는 제주에서 꽤 유명한 기생 애랑과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하니 애랑과 작별하러 왔다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고요? 애랑이 정비장에게 가방만 달랑 챙겨준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정비장, 혹시 당신 허리띠 보자기라도 싸놓은 거 없수? 응? 그건... 주시오, 그것도 애랑 몫이지요. 애랑은 정비장의 두루마기 속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졌고 결국 이빨 하나까지 뽑아간 셈이었어요. 모두 웃느라 배를 잡았고 그 모습을 본 배비장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푸하하하, 산에 재통이 있지.
저런 계집한테 혼이 빠져서야 되겠나? 나는 서울에서 맹세까지 하고 왔지. 절대로 저런 여자한테는 안 넘어간다. 그때 방자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어요. 비장나으리, 그럼 내기 한번 하실래요? 내기? 무슨 내기? 애랑이란 계집이 워낙 똘똘하고 재주가 좋아서 서울 양반도 넘어가게 만들었다죠. 나으리께서도 애랑 앞에서 과연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배비장은 가슴을 쭉 펴고 말했지요. 좋다. 내 애랑 따위에게 눈길 한번 안 줄 테니 그걸로 내기를 하자. 이렇게 제주에서의 나날이 심상치 않게 시작된 것이었어요. 배비장은 모른 채 했지만 애랑의 귀에는 벌써 서울에서 온 잘난치 않은 비장나으리가 애랑을 두고 내기했다는 소문이 쏙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애랑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허허, 재밌겠군. 제주는 사계절 중 봄이 가장 화사한 곳이에요. 바람이 실처럼 부드럽고 산 벚꽃이 폭폭 피어나는 그때 김경 목사는 마을 어르신들과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봄놀이 잔치를 열기로 했답니다. 이 봄날 모두 시름을 잊고 꽃처럼 웃어봅시다. 목사 어른이 팔을 걷어붙이자 고래 육방 아전들과 하인들까지 바삐 움직였지요. 장터엔 길게 걸개가 펄럭이고 작은 연못 옆엔 휘장쳐진 잔치상이 차려졌어요. 기생들까지 불러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어느새 섬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날 기생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애랑이었어요. 애랑은 검은 고양이처럼 눈이 반짝였고 한번 웃으면 그 자리 공기가 달콤해질 만큼 재치 있는 아씨였지요. 애랑은 연분홍 치마를 휘날리며 사람들 사이를 환하게 비추듯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잔칫날 유독 한 사람만 시큰둥한 얼굴이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배비장이지요. 허허, 술 마시며 기생을 곁에 두는 것이 어찌 선비의 도리겠는가. 나는 여기 따로 앉을 테니 나를 찾지 마시오. 그는 모두가 앉아 노는 술자리를 뒤로하고 연못 건너 느티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 책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배비장은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요. 그 모습을 애랑이 보지 못했을 리 없겠죠. 허허, 저 양반이 바로 그 배비장이로구나. 나더러 꽤 넘어갈 여인이라 하셨다지? 재미 좀 보셔야겠네. 애랑은 잔치판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더니 방자를 찾았어요. 방자야, 그 배비장 말이야. 정말 내기를 걸었대? 그렇다니까요, 아씨. 절대 안 넘어간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요. 흐흐, 그래? 그럼 우린 한번 놀아볼까? 그날 애랑은 꽃처럼 단장하고 연못 건너 시냇가로 갔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가에서 흘러내린 치마 끝을 살짝 거두며 조약돌을 톡톡 던졌지요. 어머나, 물에 빠졌네. 누가 좀 도와주시지 않으려나? 그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잠시 책을 읽던 배비장이 슬쩍 고개를 들어봤어요. 눈앞엔 물가에서 햇님처럼 반짝이는 애랑의 웃는 얼굴이 있었고 치마 끝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지요. 배비장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얼른 시선을 돌려 책을 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모두 물결로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나는 맹세했지? 맹세했어. 그는 눈을 감고 혼잣말로 주문처럼 외웠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방자가 술상을 들고 나타났어요. 비장나으리! 애랑아씨께서 바람도 쐴 겸 이 근처로 나오셨답니다. 혹시 술 한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 잠깐만. 애랑이 지금 혼자? 어디쯤이라고? 배비장은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귀가 간질간질할 만큼 떨렸지요. 그날 이후 배비장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중얼거렸어요. 애랑, 아랑곳하지 않겠다더니 왜 이리 자꾸 마음에 남는 것이냐? 그 모습을 본 방자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헤헤, 이제 첫 단추는 잘 끼워졌군. 그날 시냇물 위로 떨어진 조약돌은 맹세의 물결을 살며시 흔들었고 배비장의 심장은 봄 기운처럼 무르게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봄놀이가 끝난 뒤에도 배비장은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글을 펴도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밥을 먹어도 입에 밥풀이 돌지 않았지요. 애랑이 뭐 대수냐? 나는 절대 그런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했지? 그럼 그렇지. 근데 어제 그녀가 던진 조약돌이 참 예쁘긴 했어. 책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망설이고 두리번거리길 며칠. 결국 그는 방자를 불렀어요. 저기 방자야. 예, 비장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지난번 봄놀이 때 애랑 말이다. 그게 누구 말씀이시더라? 어쩜 그렇게 치맛자락을 휘날리던 그분? 배비장은 목이 말라 헛기침만 3번 하고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냥 편지 좀 전해다오. 딱 한 번만 보는 게 어떻겠냐고. 방자의 눈썹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사람 같으시군요, 나으리. 방자는 쪼르르 애랑에게 가서 웃으며 소식을 전했어요. 아씨, 물고기가 바늘을 물었습니다요. 그래? 그럼 이제 줄을 살살 당겨볼까? 애랑은 방자에게 귀옛말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배비장 앞으로 한 쪽지가 도착했지요. 나으리를 뵙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오. 허나 제가 사는 집은 눈이 많고 귀가 많은 곳이니 개가 죽 옷을 입고 담구멍으로 조용히 오시지요. 시침은 자정, 초승달이 들기 전. 애랑 배비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개 가죽 옷이라니. 방자는 짐짓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생아씨 댁이 담이 낮아도 이 동네 사람들 눈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도 나으리 낮엔 청렴선비 노릇을 하시니 밤에라도 꼬리를 감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날 밤 배비장은 몰래 개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방자의 인도로 애랑의 집 담 앞에 섰어요. 담에는 손바닥 하나 들어갈까 말까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속으로 몸을 구겨 넣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어휴, 이게 다 무슨 짓이람? 으차차. 개 가죽 옷은 껄끄럽고 몸은 쑤시고 담장에 옷이 찢길까 조심조심 기어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어머나, 나으리 오셨습니까? 정말 이 담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도 된 듯하네요. 안쪽 마루에 앉아있던 애랑이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초승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고운 구름이 내려앉은 듯했고 배비장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애랑은 살며시 술 한 잔을 따라주고 고운 손으로 배비장의 손등을 다정히 감쌌지요.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인연은 담 너머 작은 구멍을 지나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깊은 밤, 달빛은 초승달처럼 가늘었고 별빛도 잠든 듯 조용했어요. 애랑의 집안은 은은한 등불 아래 향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지요. 배비장은 담구멍을 기어들어 애랑의 방에 들어갔어요. 애랑은 살짝 웃으며 두 손을 모으고 맞았지요. 어머, 나으리, 밤바람 맞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허허, 이게 다 그대 때문이지요.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배비장은 맨 처음 맹세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듯 그저 애랑의 한마디 한 웃음에 푹 빠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방자 목소리가 번개처럼 쏟아졌어요. 애랑, 문 열어라. 내가 돌아왔다. 배비장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고 애랑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이리 숨어요. 어서요. 배비장은 허둥지둥 방 안쪽 구석에 있던 허름한 자루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그 자루는 원래 지피나 헌 이불을 넣어두는 거였지요. 방자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오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군. 누가 다녀갔던 거요? 아니에요, 방자 오라버니. 그냥 제가 혼자 외로워서요.
방자는 씩 웃으며 방 안을 대충 둘러보더니 자루를 툭툭 찼어요. 이 자루는 뭐야?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불룩해? 어휴, 그거요? 말린 무말랭이에요. 아까 들여놓았죠. 방자는 자루에 귀를 대고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어요. 무말랭이가 숨을 쉬는구먼. 허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그러더니 자루를 번쩍 들어 부엌으로 옮기며 말했어요. 안 되겠군. 무말랭이는 내 술안주로 써야겠어. 애랑은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 안 돼요. 썩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방자는 자루를 부엌 한켠에 있는 커다란 괴짝 위에 턱 올리던 괴를 열고 자루째에 밀어 넣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무말랭이보다 재미난 무엇인가일 것 같구먼. 자루 속 베비장은 지금 땀에 젖은 데다 심장은 북처럼 두근두근 꼼짝도 못한 채 숨을 죽였지요. 그때 방자는 괴짝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더니 괴 앞에 성냥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불을 질러볼까? 이 안에 귀신이 들었는지도 모르니 태워 없애야지. 히! 베비장은 안에서 소리를 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 다음엔 방자가 톱을 꺼내와 괴를 쓱쓱 켜는 신용을 했지요. 어디 한번 잘라보자. 무말랭인지 사람 다리인지. 안에서 참던 베비장은 온몸이 굳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애랑은 방자 곁에 와서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겁은 실컷 줬고 괴는 들고 나가세요. 방자는 괴를 어깨에 둘러매고 조용히 동원 마당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 관아 앞 큰 마당 한가운데 괴를 턱 놓았답니다. 동원 뜰에는 육방 아전과 군졸들이 늦은 밤까지 남아 있었어요. 모두 괴를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괴엔 뭐가 들었대요? 모르죠. 새로운 비장님이 사라지셨다던데. 한밤중 괴 안에서 꼼짝 못하고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베비장은 눈만 껌뻑이며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아이고, 내 꼴이 이게 뭐람? 괴 속에서 비장의 체면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그때 마침 사령 둘이 뱃사공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괴짝, 목사어른 말씀으로는 귀신이 들었다 하셨다. 바다에 던져 없애라 하셨다. 모두가 웅성거리자 사령들이 괴짝을 번쩍 들고 마당 끝으로 옮겼어요. 그 아래는 바닷가로 향하는 나룻배 선착지였지요. 괴 속에 있던 베비장은 이제 땀에 젖은 해삼처럼 말라붙고 말았어요. 입술은 바싹 타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렸지요. 이 괴 진짜 바다에 던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장난 아닌가? 그런데 괴짝이 덜컥 배 위에 올라간 순간 사령 하나가 외쳤어요. 자,
바다 한복판으로 가세. 귀신이 나오면 물귀신이 되어 떠다니겠지. 그 말에 배비장은 눈을 질끔 감고 두 손을 덜덜 떨며 외쳤어요. 그만! 나요! 나! 배비장이요! 사람이라고요! 제발 괴문 좀 열어주시오! 뱃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군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사령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런 맙소사! 정말 사람이었어? 그들은 허겁지겁 괴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땀을 절고 얼굴은 새빨간 배비장이 속옷 한 장 없이 알몸으로 기어 나왔지요. 아이고 허리야, 물 좀... 그 모습에 동원 마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얼어붙은 그 순간 뽁 하고 비장의 맨발이 괴짝에 걸려 엉덩방아를 찢자 그제야 웃음이 터졌지요. 푸하하하하하! 그 잘난 배비장 나으리께서 괴 속에서 나왔다. 그것도 알몸으로. 어떤 이는 땅을 치고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으려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 가운데 목사 김경도 어이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어허, 이 사람 보기가 무섭게 이런 꼴을 당하니 서울에서 맹세는 왜 했는가? 그날 밤 배비장은 괴 속에서 꺼내져 부들부들 떨며 동원 대청마루에 앉았고 동원 뜰엔 웃음소리가 별빛처럼 퍼졌답니다. 그리고 애랑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호호, 괴짝 속에 맹세 하나 잘 익었군요. 괴짝 사건 이후 배비장의 얼굴은 하루 종일 시뻘개졌어요.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사람들 시선은 껄껄 웃음을 품고 있었지요. 괴짝에서 태어난 비장나으리. 하하하하. 그날 마당엔 별보다 웃음이 더 많았다지 뭐예요. 비장은 동원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지요. 이 꼴로 어찌 서울에 돌아가나.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워라. 결국 그는 목사 김경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목사 나으리, 저는 고향으로 물러가야겠습니다. 허허, 맹세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너무 부끄러운 말게.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허나 이 망신은 다시는 누구를 볼 낯이 없습니다. 짐을 꾸리던 배비장은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소문 하나가 귀를 솔깃하게 했지요. 들으셨소? 애랑아 씨가 해남으로 간대요. 그래요? 그 유명한 애랑이 육지로 나간다니 섭섭한 일이지요. 그 말을 들은 비장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해남이라니? 육지로 간다니? 이게 운명일까? 그날 밤 나룻배에 몰래 올라탄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배비장이었답니다.
개가죽 옷은 벗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숨어 있었지요. 배가 한참 바다를 지나 육지에 가까워질 즈음 그 앞에 갓쓴 사내 하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배 나으리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애랑이었어요. 놀란 비장이 말도 못하고 바라보자 애랑은 겸연쩍은 듯 웃으며 말했지요. 그날 일은 좀 심했죠. 하지만 나으리께선 너무 완고했어요. 나는 그저 자존심이 앞섰을 뿐이요. 잠시 말이 끊기고 바닷바람만 솔솔 불었어요. 그때 애랑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요.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이번엔 담구멍 없이. 진심이요? 나으린 진심 아닌 적 있었어요? 하하, 나도 그날 이후 진심을 알게 되었소. 이 마음이 괴짝 안에 담겨 있더이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해남에 함께 머물며 조용히 살았어요. 비장은 예전처럼 으스대지도 않았고 애랑은 꾀부리지 않고 다정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참 이상도 하지. 기생과 비장이 저리 잘 어울릴 줄이야. 담장도 없고 괴짝도 없는 세상, 둘이 참 보기 좋구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괴 속이 아닌 마음 속에 담고 새로운 인연을 살그머니 이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해남에서도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배비장은 예전처럼 호기롭지도 않았고 애랑도 예전처럼 짓궂지만은 않았지요. 둘은 조용히 다정하게 서로에게 맞춰가며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관가에 공문이 날아왔어요. 배비장, 그대는 성품이 원만하고 글과 일이 밝으니 새로 정희연의 현감으로 부임하시오. 애랑은 깜짝 놀랐고 배비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몸이 괴짝에서 구르던 몸인데 어찌 고를 맞는다 하오. 하하, 그런 사람이라서 맡기는 거지요. 괴짝 안에서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 하던데요. 애랑의 말에 배비장은 씩 웃었어요. 그럼 가보지. 이번엔 말 위에 떳떳이 올라가서. 정의연 골은 아담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배비장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을 몸소 살피고 무거운 형벌은 줄이며 가벼운 웃음을 늘렸지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 현감 나으린 한번 궤에 들어갔다 오셨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참 따뜻하고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애랑은 현감댁 안채에 조용히 머물며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병든 이웃을 돌보았지요. 애랑 아씨는 고운 말씨에 정이 많아 예전 기생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기품이 있어요. 기생이 아니라 현감댁의 안준이시다요. 그렇게 둘은
고을에서 웃음과 존경을 함께 얻으며 살았어요. 어느 해 추석, 동원마당에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을 때 누군가 풍물놀이에 맞춰 이렇게 외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잔치상에는 특별한 요리가 올라옵니다. 이름하여 피나무 궤 속의 맹세.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박수를 치자 배비장이 무대로 올라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 궤 속에 들어간 맹세는 지금 이 여인 곁에 살겠다는 맹세로 바뀌었소이다. 애랑은 객석에서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지요. 그날 이후 고을 아이들은 이런 동요를 부르곤 했답니다. 담도 넘고 궤도 넘은 배비장, 괴짝 속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네. 애랑누이 웃음 속에 정이현은 복이 왔네. 그리고 지금도 제주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떠돌아요. 어이, 함부로 맹세 말게. 잘못하면 괴짝으로 직행이야. 그래도 괴짝 끝에 인연이 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이렇게 해서 궤 속의 진심을 깨달은 배비장과 꽤 많고 따뜻한 애랑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람 많은 제주섬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은 궤 속에서 자란 사랑이라네. 배비장전. 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배비장과 꽤 많은 기생 애랑의 대결. 과연 그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판소리로도 유명한 배비장전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 해 바다 건너 제주 고을에 새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김경. 벼슬이 높고 성품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지요. 이 김경 목사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비장들을 여럿 데리고 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배비장이라 하는 젊은 사내였어요. 나는 사내 대장부로서 절대로 여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리라. 배비장은 집을 떠나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제주로 가는 길이 어찌 그리 순탄하겠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길목, 한라산 밑으로 흐르는 바닷바람은 아주 무섭고 바다는 아기 도깨비처럼 성질을 부렸지요. 으아, 돛줄 끊어진다. 노 저어라, 저 배가 기운다. 하늘도 성났는지 파도는 산처럼 솟고 물보라는 번개처럼 튀며 김 목사의 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배 안의 비장들은 얼굴이 부르락 불그락 멀미에 뱃속까지 뒤틀렸답니다. 배비장도 처음엔 의젓하게 앉아있다가 속이 이내 배 밑 창고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사흘 밤낮을 물 위에서 구르다 간신히 제주 바다에 닿았을 때
비장들은 모두 삭정이처럼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배가 도착하자 두 손 모아 반겼답니다. 김 목사 나으리, 어서 오시오. 오메, 무태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찌 그리 말라 비틀어졌대요? 목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비장들은 하나같이 땅을 밟은 게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며칠 뒤 짐을 풀고 숨 돌린 일행은 고을 사람들을 만나러 읍성으로 향했어요. 그때 정비장이라는 사내가 짐가방을 잔뜩 짊어지고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애랑이 준 내 물건들이야. 그는 제주에서 꽤 유명한 기생 애랑과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하니 애랑과 작별하러 왔다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고요? 애랑이 정비장에게 가방만 달랑 챙겨준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정비장, 혹시 당신 허리띠 보자기라도 싸놓은 거 없수? 응? 아, 그건... 주시오, 그것도 애랑 몫이지요. 애랑은 정비장의 두루마기 속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졌고 결국 이빨 하나까지 뽑아간 셈이었어요. 모두 웃느라 배를 잡았고 그 모습을 본 배비장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푸하하하, 산에 재통이 있지. 저런 계집한테 혼이 빠져서야 되겠나? 나는 서울에서 맹세까지 하고 왔지. 절대로 저런 여자한테는 안 넘어간다. 그때 방자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어요. 비장나으리, 그럼 내기 한번 하실래요? 내기? 무슨 내기? 애랑이란 계집이 워낙 똘똘하고 재주가 좋아서 서울 양반도 넘어가게 만들었다죠. 나으리께서도 애랑 앞에서 과연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배비장은 가슴을 쭉 펴고 말했지요. 좋다. 내 애랑 따위에게 눈길 한번 안 줄 테니 그걸로 내기를 하자. 이렇게 제주에서의 나날이 심상치 않게 시작된 것이었어요. 배비장은 모른 채 했지만 애랑의 귀에는 벌써 서울에서 온 잘난치 않은 비장 나으리가 애랑을 두고 내기했다는 소문이 쏙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애랑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허허, 재밌겠군. 제주는 사계절 중 봄이 가장 화사한 곳이에요. 바람이 실처럼 부드럽고 산 벚꽃이 폭폭 피어나는 그때 김경 목사는 마을 어르신들과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봄놀이 잔치를 열기로 했답니다. 이 봄날 모두 시름을 잊고 꽃처럼 웃어 봅시다. 목사 어른이 팔을 걷어붙이자 고을의 육방 아전들과 하인들까지 바삐 움직였지요. 장터엔 길게 걸개가 펄럭이고 작은 연못 옆엔 휘장쳐진 잔치상이 차려졌어요. 기생들까지 불러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어느새 섬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날 기생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애랑이었어요.
애랑은 검은 고양이처럼 눈이 반짝였고 한 번 웃으면 그 자리 공기가 달콤해질 만큼 재치 있는 아씨였지요. 애랑은 연분홍 치마를 휘날리며 사람들 사이를 환하게 비추듯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잔칫날 유독 한 사람만 시큰둥한 얼굴이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배비장이지요. 허허, 술 마시며 기생을 곁에 두는 것이 어찌 선비의 도리겠는가. 나는 여기 따로 앉을 테니 나를 찾지 마시오. 그는 모두가 앉아 노는 술자리를 뒤로하고 연못 건너 느티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 책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배비장은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요. 그 모습을 애랑이 보지 못했을 리 없겠죠. 허허, 저 양반이 바로 그 배비장이로구나. 나더러 꽤 넘어갈 여인이라 하셨다지? 재미 좀 보셔야겠네. 애랑은 잔치판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더니 방자를 찾았어요. 방자야, 그 배비장 말이야. 정말 내 길을 걸었대? 그렇다니까요, 아씨. 절대 안 넘어간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요. 흐흐, 그래? 그럼 우린 한번 놀아볼까? 그날 애랑은 꽃처럼 단장하고 연못 건너 시냇가로 갔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가에서 흘러내린 치마 끝을 살짝 걷으며 조약돌을 톡톡 던졌지요. 어머나, 물에 빠졌네. 누가 좀 도와주시지 않으려나? 그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잠시 책을 읽던 배비장이 슬쩍 고개를 들어봤어요. 눈앞엔 물가에서 햇님처럼 반짝이는 애랑의 웃는 얼굴이 있었고 치마 끝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지요. 배비장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얼른 시선을 돌려 책을 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모두 물결로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나는 맹세했지? 맹세했어. 그는 눈을 감고 혼잣말로 주문처럼 외웠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방자가 술상을 들고 나타났어요. 비장나으리! 애랑아씨께서 바람도 쐴 겸 이 근처로 나오셨답니다. 혹시 술 한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 잠깐만. 애랑이 지금 혼자? 어디쯤이라고? 배비장은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귀가 간질간질할 만큼 떨렸지요. 그날 이후 배비장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중얼거렸어요. 애랑, 아랑곳하지 않겠다더니 왜 이리 자꾸 마음에 남는 것이냐? 그 모습을 본 방자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히히, 이제 첫 단추는 잘 끼워졌군. 그날 시냇물 위로 떨어진 조약돌은 맹세의 물결을 살며시 흔들었고 배비장의 심장은 봄 기운처럼 무르게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봄놀이가 끝난 뒤에도 베비장은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글을 펴도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밥을 먹어도 입에 밥풀이 돌지 않았지요. 애랑이 뭐 대수냐? 나는 절대 그런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했지? 그럼 그렇지. 근데 어제 그녀가 던진 조약돌이 참 예쁘긴 했어. 책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망설이고 두리번거리길 며칠. 결국 그는 방자를 불렀어요. 저기 방자야. 예, 비장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지난번 봄놀이 때 애랑 말이다. 어허, 그게 누구 말씀이시더라? 어쩜 그렇게 치맛자락을 휘날리던 그분? 배비장은 목이 말라 헛기침만 3번 하고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냥 편지 좀 전해다오. 딱 한 번만 보는 게 어떻겠냐고. 방자의 눈썹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사람 같으시군요, 나으리. 방자는 쪼르르 애랑에게 가서 웃으며 소식을 전했어요. 아씨, 물고기가 바늘을 물었습니다요. 그래? 그럼 이제 줄을 살살 당겨볼까? 애랑은 방자에게 귀갯말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배비장 앞으로 한 쪽지가 도착했지요. 나으리를 뵙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오. 허나 제가 사는 집은 눈이 많고 귀가 많은 곳이니 개가죽 옷을 입고 담구멍으로 조용히 오시지요. 시침은 자정, 초승달이 들기 전. 애랑. 배비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개 가죽 옷이라니. 방자는 짐짓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생아씨 댁이 담이 낮아도 이 동네 사람들 눈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도 나으리 낮엔 청렴선비 노릇을 하시니 밤에라도 꼬리를 감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날 밤 배비장은 몰래 개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방자의 인도로 애랑의 집 담 앞에 섰어요. 담에는 손바닥 하나 들어갈까 말까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속으로 몸을 구겨 넣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어휴, 이게 다 무슨 짓이람? 으차차. 개가죽 옷은 껄끄럽고 몸은 쑤시고 담장에 옷이 찢길까 조심조심 기어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어머나, 나으리 오셨습니까? 정말 이 담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도 된 듯하네요. 안쪽 마루에 앉아있던 애랑이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초승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고운 구름이 내려앉은 듯했고 배비장은 얼굴이 벌게져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애랑은 살며시 술 한 잔을 따라주고 고운 손으로 배비장의 손등을 다정히 감쌌지요.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인연은 담 너머 작은 구멍을 지나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깊은 밤, 달빛은 초승달처럼 가늘었고 별빛도 잠든 듯 조용했어요. 에랑의 집안은 은은한 등불 아래 향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지요. 베비장은 방구멍을 기어들어 에랑의 방에 들어갔어요. 에랑은 살짝 웃으며 두 손을 모으고 맞았지요. 어머, 나으리, 밤바람 맞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허허, 이게 다 그대 때문이지요.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베비장은 맨 처음 맹세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듯 그저 애랑의 한마디 한 웃음에 푹 빠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방자 목소리가 번개처럼 쏟아졌어요. 애랑, 문 열어라. 내가 돌아왔다. 베비장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고 애랑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이리 숨어요. 어서요. 베비장은 허둥지둥 방 안쪽 구석에 있던 허름한 자루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그 자루는 원래 지피나 헌 이불을 넣어두는 거였지요. 방자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오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군. 누가 다녀갔던 거요? 아니에요, 방자 오라버니. 그냥 제가 혼자 외로워서요. 방자는 씩 웃으며 방 안을 대충 둘러보더니 자루를 툭툭 찼어요. 이 자루는 뭐야?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불룩해? 어휴, 그거요? 말린 무말랭이에요. 아까 들여놓았죠. 방자는 자루에 귀를 대고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어요. 무말랭이가 숨을 쉬는구먼. 허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그러더니 자루를 번쩍 들어 부엌으로 옮기며 말했어요. 안 되겠군. 무말랭이는 내 술안주로 써야겠어. 애랑은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 안 돼요. 썩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방자는 자루를 부엌 한켠에 있는 커다란 괴짝 위에 턱 올리더니 괴를 열고 자루째에 밀어 넣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무말랭이보다 재미난 무엇인가일 것 같구먼. 자루 속 베비장은 지금 땀에 젖은 데다 심장은 북처럼 두근두근 꼼짝도 못한 채 숨을 죽였지요. 그때 방자는 괴짝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더니 괴 앞에 성냥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불을 질러볼까? 이 안에 귀신이 들었는지도 모르니 태워 없애야지. 히! 베비장은 안에서 소리를 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 다음엔 방자가 톱을 꺼내와 괴를 쓱쓱 켜는 신용을 했지요. 어디 한번 잘라보자. 무말랭인지 사람 다리인지. 안에서 참던 베비장은 온몸이 굳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애랑은 방자 곁에 와서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겁은 실컷 줬고 괴는 들고 나가세요. 방자는 괴를 어깨에 둘러매고
조용히 동원 마당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 관아 앞 큰 마당 한가운데 궤를 턱 놓았답니다. 동원 뜰에는 육방 아전과 군졸들이 늦은 밤까지 남아 있었어요. 모두 궤를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궤엔 뭐가 들었대요? 모르죠. 새로운 비장님이 사라지셨다던데. 한밤중 궤 안에서 꼼짝 못하고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배비장은 눈만 껌뻑이며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아이고, 내 꼴이 이게 뭐람? 궤 속에서 비장의 체면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그때 마침 사령 둘이 뱃사공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괴짝, 목사 어른 말씀으로는 귀신이 들었다 하셨다. 바다에 던져 없애라 하셨다. 모두가 웅성거리자 사령들이 괴짝을 번쩍 들고 마당 끝으로 옮겼어요. 그 아래는 바닷가로 향하는 나룻배 선착지였지요. 궤 속에 있던 배비장은 이제 땀에 젖은 해삼처럼 말라붙고 말았어요. 입술은 바싹 타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렸지요. 이 궤 진짜 바다에 던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장난 아닌가? 그런데 괴짝이 덜컥 배 위에 올라간 순간 사령 하나가 외쳤어요. 자, 바다 한복판으로 가세. 귀신이 나오면 물귀신이 되어 떠다니겠지. 그 말에 배비장은 눈을 질끔 감고 두 손을 덜덜 떨며 외쳤어요. 그만! 나요! 나! 배비장이요! 사람이라고요! 제발 궤문 좀 열어주시오! 궤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군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사령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런 맙소사, 정말 사람이었어? 그들은 허겁지겁 궤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땀에 절고 얼굴은 새빨간 배비장이 속옷 한 장 없이 알몸으로 기어 나왔지요. 아이고 허리야, 물 좀... 그 모습에 동원 마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얼어붙은 그 순간 뽁 하고 비장의 맨발이 괴짝에 걸려 엉덩방아를 찢자 그제야 웃음이 터졌지요. 푸하하하하하, 그 잘난 배비장 나으리께서 궤 속에서 나왔다. 그것도 알몸으로. 어떤 이는 땅을 치고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으려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 가운데 목사 김경도 어이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어허, 이 사람 보기가 무섭게 이런 꼴을 당하니 서울에서 맹세는 왜 했는가? 그날 밤 배비장은 궤 속에서 꺼내져 부들부들 떨며 동원 대청마루에 앉았고 동원 뜰엔 웃음소리가 별빛처럼 퍼졌답니다. 그리고 애랑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호호, 괴짝 속에 맹세 하나 잘 익었군요. 괴짝 사건 이후 배비장의 얼굴은 하루 종일 시뻘개졌어요.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사람들 시선은 껄껄 웃음을 품고 있었지요. 괴짝에서 튀어난 비장나리. 하하하하. 그날 마당엔 별보다 웃음이 더 많았다지 뭐예요. 비장은 동원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지요. 이 꼴로 어찌 서울에 돌아가나.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워라. 결국 그는 목사 김경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목사 나으리, 저는 고향으로 물러가야겠습니다. 허허, 맹세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너무 부끄러운 말게.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허나 이 망신은 다시는 누구를 볼 낯이 없습니다. 짐을 꾸리던 배비장은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소문 하나가 귀를 솔깃하게 했지요. 들으셨소? 에랑아 씨가 해남으로 간대요. 그래요? 그 유명한 에랑이 육지로 나간다니 섭섭한 일이지요. 그 말을 들은 비장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해남이라니? 육지로 간다니? 이게 운명일까? 그날 밤 나룻배에 몰래 올라탄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배비장이었답니다. 개가죽 옷은 벗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숨어 있었지요. 배가 한참 바다를 지나 육지에 가까워질 즈음 그 앞에 갓쓴 사내 하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배나으리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애랑이었어요. 놀란 비장이 말도 못하고 바라보자 애랑은 겸연쩍은 듯 웃으며 말했지요. 그날 일은 좀 심했죠. 하지만 나으리께선 너무 완고했어요. 나는 그저 자존심이 앞섰을 뿐이요. 잠시 말이 끊기고 바닷바람만 솔솔 불었어요. 그때 애랑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요.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이번엔 담구멍 없이. 진심이요? 나으린 진심 아닌 적 있었어요? 하하, 나도 그날 이후 진심을 알게 되었소. 이 마음이 괴짝 안에 담겨 있더이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해남에 함께 머물며 조용히 살았어요. 비장은 예전처럼 으스대지도 않았고 애랑은 꾀부리지 않고 다정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참 이상도 하지. 기생과 비장이 저리 잘 어울릴 줄이야. 담장도 없고 괴짝도 없는 세상, 둘이 참 보기 좋구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괴 속이 아닌 마음 속에 담고 새로운 인연을 살그머니 이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해남에서도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배비장은 예전처럼 호기롭지도 않았고 애랑도 예전처럼 짓궂지만은 않았지요. 둘은 조용히
다정하게 서로에게 맞춰가며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관가에 공문이 날아왔어요. 배비장, 그대는 성품이 원만하고 글과 일이 밝으니 새로 정희연의 현감으로 부임하시오. 애랑은 깜짝 놀랐고 배비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몸이 괴짝에서 구르던 몸인데 어찌 고를 맞는다 하오. 허허, 그런 사람이라서 맡기는 거지요. 괴짝 안에서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 하던데요. 애랑의 말에 배비장은 씩 웃었어요. 그럼 가보지. 이번엔 말 위에 떳떳이 올라가서. 정의연 골은 아담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배비장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을 몸소 살피고 무거운 형벌은 줄이며 가벼운 웃음을 늘렸지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 현감 나으린 한번 궤에 들어갔다 오셨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참 따뜻하고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애랑은 현감댁 안채에 조용히 머물며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병든 이웃을 돌보았지요. 애랑 아씨는 고운 말씨에 정이 많아 예전 기생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기품이 있어요. 기생이 아니라 현감댁의 안주인이시다요. 그렇게 둘은 고을에서 웃음과 존경을 함께 얻으며 살았어요. 어느 해 추석, 동원마당에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을 때 누군가 풍물놀이에 맞춰 이렇게 외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잔치상에는 특별한 요리가 올라옵니다. 이름하여 피나무 궤 속의 맹세.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박수를 치자 배비장이 무대로 올라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 궤 속에 들어간 맹세는 지금 이 여인 곁에 살겠다는 맹세로 바뀌었소이다. 애랑은 객석에서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지요. 그날 이후 고을 아이들은 이런 동요를 부르곤 했답니다. 담도 넘고 궤도 넘은 배비장, 괴짝 속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네. 애랑누이 웃음 속에 정희현은 복이 왔네. 그리고 지금도 제주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떠돌아요. 어이, 함부로 맹세 말게. 잘못하면 괴짝으로 직행이야. 그래도 괴짝 끝에 인연이 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이렇게 해서 궤 속의 진심을 깨달은 배비장과 꽤 많고 따뜻한 애랑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람 많은 제주섬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은 궤 속에서 자란 사랑이라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